하이 헬로.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로마인 이야기 1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리뷰인데요. 제 영상이 독서에 자극을 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글은 직접 읽어야 제맛이니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로마인 이야기를 리뷰하면서 나름의 원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혹독하게 비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포인트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 반대, 즉 오늘날의 관점에서 로마 제국을 평가하는 건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가령 페미니즘 관점에서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처참한 수준으로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여성, 노예, 흑인에 대한 인권이 바닥이기 때문이죠. 또한 프랑스 혁명 이후 인류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은 자유, 평등, 박애의 관점에서도 로마 제국은 매우 미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로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견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칫 핵심을 비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편적 가치와 비교하며 평가도 하겠지만 주안점은 그 시대 속에서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독특성과 독창성에 두려고 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파악하면 오늘날 논의되는 진보적인 담론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저자는 초기 로마의 독특성으로 어떤 점을 꼽을까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가 탄생했을 때부터 데프리에 말했듯이 로마인은 자국의 시민권을 타국인에게 주는데 대단히 너그러운 민족이었다. 그것은 로마 군단이 로마 시민권 소유자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덕택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병력은 10,000명 단위에 머물렀지만 로마는 10만 단위의 병력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전성기의 아테네에서도 부모가 모두 아테네인이 아니면 아테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 점은 스파르타도 마찬가지였지만 로마에서는 얼마 동안 로마에 거주하기만 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훨씬 이후까지 실시되었다. 반대로 아테네에서는 오랫동안 아테네에서 살고 학교까지 열어 아테네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평생 동안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 로마는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는 로물루스에 의해 기원전 753년에 건국되었습니다. 로물루스의 앞글자를 따서 로마라는 이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로마는 기원전 270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본격적인 패권 국가로 발돋움합니다. 로마인 이야기 1권은 로마의 건국 시점인 기원전 753년부터 병법의 천재 피로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반도를 통일한 기원전 270년까지 다루는 책으로 건국 초기부터 약 500년 동안 매우 다양한 제도를 실험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로마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사실 로마는 지리적으로 방어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7개의 언덕에 세워진 나라이지만 그 언덕이 한결같이 너무 작고 낮았기 때문이죠. 가장 높은 카피톨리노 언덕조차도 해발 50m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군사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초기 로마 입장에서는 다른 민족이 침략할 경우 매우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반면 로마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에트루리아의 도시는 모두 해발 300m 내지 500m 정도로 방어에 유리했고, 로마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리스는 바닷가에 위치하여 속된 말로 짱 박히기 좋았죠. 그런데 로마는 비록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에트루리아와 그리스를 결국 넘어섭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힘을 키워 어느덧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신동이라기보다 서서히 능력을 발휘하는 대기만성형 천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로마의 꾸준한 성장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앞서 읽은 바대로 로마만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관용 덕분입니다. 지금 세계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그 어떤 나라도 쉽게 시민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엄청 까다롭고 어렵죠. 하지만 로마는 당시 그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던
아니 시도조차 꿈도 못 꾸었던 시민권 개방이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난민이라 할지라도 로마 지역에 정착하면 시민권을 주었던 거예요. 대단한 파격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로마의 개방적인 관용은 실패를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열린 자세를 갖게 합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인은 패배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기존 개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개량하여 다시 일어서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지는 방식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다. 지는 데는 좋은 방식도 없고 나쁜 방식도 없다. 패배는 어디까지나 패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패배에서 어떻게 일어섰느냐 하는 것이다. 패전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가 문제다. 살짝 초를 치다면 패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실패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뻔한 말이죠. 사실 방금 읽은 글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다른 나라라고 전쟁에서 패한 직후 손 놓고 있었을까요? 분명 복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의 복귀가 특별했던 것은 제도적 특성에 있습니다. 그리스를 포함한 당대 여러 나라들은 몇몇 소수의 인원이 이끈 시스템이었다면 로마는 원로원과 민회라고 하는 상호 견제 장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갑론을박 다양한 의견들이 유통되어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초기 로마는 7명의 왕이 차례로 이끈 왕정이었습니다. 초창기 조직은 에너지를 분산하기보다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게 효율적일 수 있죠. 로마도 그랬습니다. 신생 국가의 특성상 에너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어 한 명의 지도자가 이끄는 왕정을 택했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나라의 면모를 갖춘 이후부터는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리하여 종신직인 왕정을 폐기하고 1년 임기의 집정관 2명이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하죠. 이와 함께 원로원과 민회를 강화하여 상호 견제 장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죠. 원로원은 단어의 뉘앙스상 라떼 혹은 꼰대를 연상시키지만 실제 원로원은 신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집단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대 수명과 의학 수준, 전쟁이 잦았던 점으로 인해 구성원의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원로원은 상원의회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집정관 2명을 보좌하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조언하는 자문기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만으로 구성되었으나 차차 평민에게도 문을 열면서 나름 개방적 측면도 갖고 있었고요. 민회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나라를 이끄는 2명의 집정관 선출과 함께 전쟁의 참가 여부도 민회가 결정할 만큼 상당한 권한을 갖춘 기관이었습니다. 물론 집정관 중 한 명이 독재관이 되어 6개월 동안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전시에는 유명무실했지만 평시에는 집정관들도 민회의 눈치를 볼 정도로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끄는 과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원로원과 민회가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와의 집단 지성에서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 작동했느냐를 묻는다면 여러 한계를 논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시스템의 구축만으로 놓고 볼 때 다른 나라를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 하에서 패자까지 동화시키는 관용을 베풀며 실패조차 뼈아프게 반성했으니 로마는 레버만 남기면 이륙하는 활주로의 비행기였습니다. 특히 기원전 390년 켈트족의 침입은 로마에게 매우 큰 위기이자 비참한 패배였는데 로마는 이조차도 딛고 일어섭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어떻게 로마가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카르타고보다 더 강해질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로마 역사를 쓴 그리스의 폴리비오스는 기원전 390년의 켈트족 침입을 로마가 강대해지기 시작한 첫걸음으로 중시하고 있다. 밑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어 올라올 수밖에 없었지만
밑바닥에 떨어진 채 올라오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민족도 적지 않다. 로마인은 기원전 390년에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로마인답게 느리면서도 착실하게 다시 기어 올라온 것이다. 로마가 어떻게 착실히 발판을 다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인 특유의 관용과 정치 시스템 덕분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민족에게도 시민권을 주고 땅도 주어 그들의 삶을 안정시킨 로마의 포용력, 이에 더한 선진 정치 시스템, 이것이 로마의 내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어떠할까요? 마지막으로 2000년 전의 로마와 오늘날의 현실을 비교하는 저자의 소회를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졌던 로마인이 이들 민족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방적인 성향이 아닐까? 로마인의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개방성이 아닐까? 군사력이나 건설에서의 업적은 개방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상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전사의 군화 소리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빛나는 백악의 건축물도 폐허로 변해버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먼 옛날의 로마를 동경과 경의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고대 로마인이 후세에 남긴 진정한 유산은 광대한 제국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서 있는 유적도 아니며,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상대를 포용하여 자신에게 동화시켜버린 그들의 개방성이 아닐까. 우리 현대인은 어떠한가? 그로부터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종교적으로는 관용을 베풀 줄 모르고, 통치에서는 능력보다 이념에 얽매이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을 배척하는 일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로마는 아득히 멀다고 말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멀다는 뜻만은 아니다. 개방적인 관용과 상호 견제 시스템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로마의 역사.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이탈리아 곳곳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쾌한 하루 되세요.